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힘입어 내년에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이 게스트 국가로 초청됐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내년 1월 인도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존슨 총리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리 총리를 만나 내년 G7 정상회의에 게스트 국가로 초대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영국은 내년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인도와 함께 한국과 호주에도 초대장을 보낼 것이라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존슨 총리가 인도 방문에 앞서 모리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초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한국과 인도, 호주를 게스트 국가로 초청한 것은 공유된 이익을 증진하고 같은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총리의 야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G7이 구식의 국가그룹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G7을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개편론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G7 확대 개편 구상과 관련해 독일과 캐나다 등이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다른 회원국의 반발로 G8에서 제외되고 이후 G8은 G7으로 환원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G7 확대 개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현재 G7에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G7 정상회의가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대응 모임 성격이 짙어지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변국들에 대한 엄포를 놓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핵무기 공격을 맞는 로켓군 부대를 대폭 늘렸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핵과학자회는 최근 펴낸 해지에 실은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3년간 핵 탑재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하는 로켓군 여단을 3분의 1가량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현재 40개 여단을 운영 중인데 이는 2017년보다 35% 증가한 것이라고 BAS는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은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을 로켓군으로 승격시켰고 그간 미국과 대만, 일본, 한반도, 인도 등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주력 여단을 증강시켜왔습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여단의 절반가량이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미사일 기지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AS는 중국 로켓군 여단 중 12개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동부정구와 남부정구에 배치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BAS는 중국이 현재 약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72개는 지상배치 미사일에, 48개는 잠수함에, 20개는 항공기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발 정도는 육상과 해상에 별도로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군사평론가 송중핑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탄도미사일 여단 확충은 2015년 제2포병이 지상군에서 떨어져 독립적인 로켓군이 된 이후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해야 하는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사일 전력 확충에 대한 대만의 경계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전 해군학교 교관 리리스는 인민해방군의 로켓군은 무력으로 대만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군이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대만을 향한 전쟁을 시작할 때 미사일 공습이 주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을 포함한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실제로 이미 미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던 지난 8월 사거리 4,000km의 둥펑 26B와 사거리 1,800km의 둥펑 21D 등 항모킬로로 불리는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기고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 탈퇴 후 동아시아 우방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19년 초 시점에 3,800발, 러시아 경우 올해 초 시점에 4,500여 발에 이른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도는 1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시호크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또 육군의 대형 기동 헬기로 노후화된 치누크 기종의 성능 개량 사업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서 국방부 장관 주재로 13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시호크 기종 선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9,600억 원이 투입되어 12대가 도입되는 시호크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도입됩니다. 방사청은 이를 연내 계약할 예정입니다. 시호크는 길이 19.7m, 높이 5.1m, 기폭 3.3m로 최대 속도는 150노트/아워입니다. 어뢰와 공대함 유도탄 등으로 무장하고 적 잠수함 탐색용 디핑 소나 및 소노 부위를 탑재합니다. 한 번 이륙 시 4시간가량 작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 잠수함 잡는 귀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는 2013년 해상작전 헬기 1차 사업으로 도입한 유럽제 와일드캣보다 기체가 크고 성능이 우수한 점이 선정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종은 미국, 호주,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운용하고 있고 올해 인도와 그리스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 수중 탐지 및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함, 대잠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해상작전 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일정, 성능, 비용 등을 종합해 고려해 이번 방추위 회의에서는 시누크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기로 심의 의결했다며 향후 군가 협의에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형 기동 헬기 전력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방사청은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 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했다며 블랙호크 기본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하고 블랙호크 특수작전 헬기는 별도 성능 개량, 수리온 헬기는 양산 완료 후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것으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F-15K 전투기의 항제밍 능력을 갖춘 GPS와 IFF, 링크 16 성능 개량은 미국 보잉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되며 연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G7에 계속 이름이 오르며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게 하고 있고 말 많던 해상작전 헬기도 대잠 능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강대국들 사이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군사력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 중국 언론이 미국 전역으로 번진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연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서 인권의 아래라는 글귀와 함께 화염이 치솟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쪽이 무너져 내린 자유의 여신상이 백악관을 굽어보는 그림을 실었다. 자유의 여신상의 허물어진 부분에는 경찰 제복이 드러나 있는데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숨을 앗아간 백인 경찰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은 인권의 가면으로 뼛속의 추악함을 감출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홍콩 경찰의 문명적 법 집행을 비난하면서 왜 국내 시위자의 총을 쏘고 심지어 주방위군까지 동원하나? 면서 정치인들에게 인권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몽둥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미국 시위는 국가의 파탄을 드러냈다면서 미국의 해묵은 사회적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리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종 문제를 이용해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은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이날 칼럼에서 지난해 홍콩 시위를 부추겼던 미국이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홍콩은
다시 질서를 찾겠지만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정치 시스템 쇠퇴와 경제 악화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 편집장은 지난 1일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해 홍콩 시위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묘사했다고 상기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광경은 홍콩에서 미국으로 번졌다고 조롱했다. 중국 언론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미국 시위를 실시간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6억 명이 한 달에 17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중국 지도부가 실토했다. 29일 동망과 경제일보, 신랑망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날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평균 소득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정을 토로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3만 위안에 달하지만 6억 명의 월 수입은 고작 1,000위안이다. 1,000위안으로는 중형 도시에서 집을 빌리고 세를 내는 것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피는 일이라고 리커창 총리는 강조했다. 리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봉쇄가 풀리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했지만 그래도 고용이 최대의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계획대로면 500만여 명의 빈곤 인구가 남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빈곤으로 되돌아가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리 총리는 실업 보장, 특별보조금을 받는 인원이 연간 6천만 명 안팎인데 올해는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들을 지원할 자금은 충분한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고용과 기본적인 민생, 시장 주체 등 6가지 확보 목표를 설정해 민생을 경제 성장보다 더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 질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례적인 실상 공개에 대해 인터넷에선 리 총리가 내놓은 수치야말로 진짜다. 1인당 국민소득에 혹해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인민의 고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제야 겨우 진실된 말을 들었다. 그대로다. 인민의 수입은 모두 적어 집과 차 대출을 갚는 게 불가능하다. 매달 버는 돈이 1,000위안도 안 되는 사람도 많다며 공감하는 글이 쇄도했다.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 요구한 한국의 최후 통첩에도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이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조건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3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일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세계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취소 미합하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WTO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등을 비난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동북아 정세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도 취소 미합하기라는 무리수를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반중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을 G7 확대 구상에 포함하는 등 우방국 간의 공조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 연합 전선은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뒤 노골적으로 이를 처리할 것을 압박했다. 미국의 압박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11월 중순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연이어 한국을 찾아 철회 압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 축이라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공산독재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 갈등은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괴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당시 김익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걸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수입 대체를 하거나 해서 지금 대부분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리의 주력 무역 상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극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본 측이 지금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에 수출하는 게 한 23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일본 기업들이 피해가 막대해서요. 예를 들면 닛산 같은 자동차가 철수가 결정됐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라든지 일본의 상당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들도 한국에서 지금 말하자면 판매 부진에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 맥주 같은 건 거의 90% 이상 일본산 맥주가 줄어들었고요. 또 관광객은 거의 지금 더구나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당일 관광객은 작년 12월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50에서 6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북한 매체는 2일 일본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거부에 대해 남조선 당국을 손아래로 보는 오만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간특하고 오만무리의 한무리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는 아베 패당이 남조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망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에 관한 한 미국은 애시당초 후진국이다. 그리고 일본은 G7에 더 이상 머무를 자격이 없다. 퇴출시켜야 한다.